어느 기술자의 엄지손가락. 우리가 가깝게 지내던 동안 내 친구 셜록 홈즈가 의뢰받은 사건 중에서 내가 소개한 것은 단 2건뿐이었다. 하나는 해설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이고 다른 하나는 미치광이 워버튼 대령 사건이다. 둘 중에서 워버튼 대령 사건이 날카롭고 독창적인 관찰자에게는 더욱 그럴듯한 대상이었을지도 모르지만 사건의 기이한 발단과 극적인 전개라는 측면에서 해설리 씨 사건은 내 친구가 추론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는 데는 미흡했을지라도 독자들에게는 더욱 흥미로울 것이 분명하다. 해설리 씨의 엄지손가락 사건은 신문에도 여러 차례 실린 것으로 알고 있지만 모든 사실을 한꺼번에 뭉뚱그려 내놓은 서너 단짜리 기사보다는 사건을 그 전개 과정에 따라 완만하게 서술하고 새로운 발견을 하나씩 보태면서 점차적으로 수수께끼를 풀어 완전한 진실에 이르는 나의 서술 방식이 훨씬 흥미로울 것이다. 당시 나는 그 사건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는데 2년이란 세월이 지난 뒤에도 그 느낌은 여전하다. 이제부터 얘기하려는 사건이 일어난 것은 1889년 여름, 내가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을 때였다. 나는 개업하면서 베이커가의 하숙집을 떠났지만 틈나는 대로 친구 집을 찾았고 가끔씩은 그를 설득하여 보헤미안적인 생활을 삼가고 우리 집을 방문하도록 만들기까지 했다. 내 진료실을 찾는 환자들은 점점 늘었는데 나는 마침 패딩턴 역에서 별로 멀지 않은 곳에 살았기 때문에 역무원 중에서도 내 환자가 몇 명 있었다. 그 중에서 통증이 심한 고질병을 앓던 사람 하나가 찾아와서 치료받고 병을 고치더니만 나의 의술을 홍보하고 주위의 병자들을 내 진료실로 보내주는 일에 열성적으로 앞장서게 되었다. 어느 날 아침 7시가 채 되기도 전에 하녀가 문을 두들겨서 잠을 깨우더니 패딩턴 역에서 온 두 남자가 진찰실에서 기다리고 있다고 전했다. 나는 경험을 통해 철도 사고치고 경상은 드물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므로 얼른 옷을 걸치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그랬더니 나의 오랜 동맹군이자 보호자인 영무원이 진찰실에서 나오더니 문을 꼭 닫았다. 저기다 넣어두었습니다. 그는 엄지손가락으로 어깨 너머를 가리키며 속삭였다. 상태는 괜찮아요. 그런데 이 안에 뭐가 있는데요? 그가 마치 무슨 괴물을 진료실에 가둬놓은 것처럼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물었다. 이번에도 환자입니다. 그가 작은 소리로 말했다. 내가 직접 데려왔어요. 그래서 딴 데로 빠져나가지 못했죠. 무사히 데려다 놓았으니 이제 가봐야겠습니다. 나도 선생처럼 할 일이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믿음직스러운 호객꾼은 내가 인사를 차리기도 전에 가버리고 말았다. 진찰실에 들어가 보니 트위드 정장을 한 신사가 책상 앞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내 책 위에는 그의 베레모가 놓여 있었다. 그는 한 손에 손수건을 칭칭 감고 있었는데 온통 피투성이었다. 나이는 25 이상으로는 보이지 않았고 근육질에 얼굴이 단단해 보였지만 몹시 창백해 보였다. 그는 어떤 격심한 충격을 받은 뒤에 정신적으로 완전히 탈진한 사람 같은 인상을 주었다. 이렇게 일찍 찾아와서 잠을 깨워 정말 죄송합니다. 젊은 신사가 말했다. 하지만 간밤에 아주 심한 사고를 당했죠. 새벽 기차를 타고 패딩턴 역에서 내려 이 근처에 병원이 없느냐고 묻자 어떤 분께서 친절하게도 여기까지 데려다 주셨습니다. 하녀에게 명함을 주었는데 그 옆에 보조 탁자에 올려놓는 것 같더군요. 나는 명함을 집어들었다. 빅토리아가 16A번지 유압 기술자 빅터 해설리. 명함에는 오늘 아침에 찾아온 손님의 이름, 직업, 주소가 쓰여져 있었다. 기다리게 해서 미안합니다. 나는 내 의자에 앉으며 말했다. 야간 여행을 하신 모양이군요. 사실 그게 얼마나 지루한 건지는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지난밤에는 저는 전혀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젊은 신사는 말하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는 의자에 기대어 온몸을 흔들며 정신없이 웃어댔는데 웃음소리가 점점 커지고 높아졌다. 나는 그의 웃음이 병적이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아챘다. 그만! 나는 외쳤다. 진정하세요. 나는 물병에서 물을 따라 주었지만 소용없었다.
그는 발작적으로 웃음을 쏟아냈는데 그것은 강한 의지로 큰 위기를 이겨낸 사람에게 흔히 찾아오는 상태였다. 잠시 후 그는 다시 정신을 차렸다. 몹시 창백했고 지쳐 보였다. 제가 바보 같은 짓을 했군요. 그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천만에요. 이걸 드십시오. 나는 물에다 브랜디를 타주었다. 그러자 핏기 없는 얼굴에 혈색이 돌아왔다. 좀 낫군요. 그럼 박사님, 이제 제 엄지손가락을, 아니, 제 엄지손가락이 붙어있던 자리를 좀 살펴봐 주십시오. 그는 손수건을 풀고 손을 내밀었다. 내가 아무리 단련된 신경을 가졌다 해도 그걸 보자 몸이 떨려왔다. 그의 손에는 손가락이 4개뿐이었고 엄지손가락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소름 끼치도록 붉은 해면층이 드러나 있었다. 엄지는 밑둥에서 바짝 잘려나간 상태였다. 이런 끔찍한 상처를 입으셨군요. 피가 많이 났겠습니다. 예, 그랬죠. 저는 그때 졸도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 깨어나지 못한 것 같아요. 정신을 차려보니 여전히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수건 한쪽 끝을 손목에 단단히 감은 다음에 작은 나뭇가지를 부목 삼아 댔죠. 정말 잘하셨소. 전직이 외과 의사였던 모양입니다. 아시다시피 그건 수리학적 문제인데 제 전공이기도 하니까요. 그런데 손가락이 아주 무겁고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잘려나간 것 같군요. 나는 상처를 살펴보며 말했다. 고기 자르는 큰 칼 같은 거였죠. 그는 말했다. 사고였나 보죠. 그건 절대로 아닙니다. 뭐라고? 그럼 누구한테 당한 겁니까? 죽을 뻔했죠. 끔찍한 일이군요. 나는 상처를 깨끗이 닦고 약을 바른 다음 탈지면으로 덮고 석탄산으로 처리한 붕대를 감았다. 그는 내게 몸을 맡기고 가만히 누운 채 가끔씩 입술만 깨물었다. 어떻습니까? 나는 치료를 끝낸 뒤에 물었다. 아주 좋습니다. 브랜디를 마시고 치료를 받으니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기분입니다. 아까는 손끝 하나 까딱할 힘이 없었지만 저는 할 일이 많으니까요. 그 일에 대해선 얘기하지 않는 편이 낫겠습니다. 당신의 신경이 못 견딜 테니 말이오. 예. 지금 얘기하진 않겠습니다. 경찰에 가서 말해야죠. 하지만 선생님 앞에 서니까 말이지만 이런 상처가 명백한 증거로 남았으니 망정이지 안 그랬으면 경찰은 제 얘기를 믿어주지도 않을 겁니다. 사실 그렇다 해도 별로 놀라운 일은 아니죠. 워낙 기이한 사건인데다가 저한테는 그걸 증명할 만한 물증도 거의 없으니까요. 경찰이 제 말을 믿어준다고 해도 제가 가지고 있는 단서라는 게 막연하기 짝이 없어서 범인 체포는 어려울 겁니다. 허허. 당신의 문제가 그렇게 까다로운 것이라면 경찰서로 가기 전에 내 친구 셜록 홈즈를 먼저 만나볼 것을 권하고 싶군요. 그분 얘기는 저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이 제 일을 맡아주신다면 오죽 좋겠습니까? 물론 경찰에도 알려야겠지만 말입니다. 그럼 저한테 추천장을 한 장 써주시겠습니까? 그보다 더 좋은 방법이 있죠. 내가 직접 데려다 주리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저는 그저 고마울 따름이죠. 마차를 불러서 같이 타고 갑시다. 가면 마침 식사 시간이 될 겁니다. 어때요? 그럴 수 있겠습니까? 예, 얘기를 털어놔야 속이 시원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하인한테 마차를 부르라고 이르겠습니다. 잠깐 기다리시오. 나는 2층으로 뛰어 올라가 아내에게 간단하게 사정을 설명했다. 5분 뒤에 나는 손님과 함께 이륜마차를 타고 베이커가를 향해 달려갔다. 예상대로 셜록 홈즈는 실내복 차림으로 거실 소파에 게으르게 누워 있었다. 그는 더 타임스의 개인 광고란을 읽으며 식전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그것은 전날 피우던 파이프 담배에서 담배 찌꺼기를 긁어 모아 조심스럽게 벽난로 선반 귀퉁이에 말려둔 것이었다.
그는 예의 조용하고 따뜻한 태도로 우리 맞아들였고 조반으로 신선한 햄과 달걀을 주문했다. 우린 배불리 식사를 했다. 식사가 끝난 뒤 그는 손님을 소파에 눕히고 머리에 베개를 받쳐주었다. 그리고 손 닿는 곳에 브랜디 잔을 가져다 놓았다. 해설리 씨, 보아하니 흔치 않은 경험을 하신 것 같소. 부디 내 집처럼 생각하고 편하게 누우시오. 그리고 말하다가 힘들면 언제든지 중단하고 술 한 모금으로 기운을 북돋으시구려. 감사합니다. 환자가 말했다. 아까 의사 선생님께 치료받고 나서 새로운 힘이 솟았는데 이렇게 아침 식사까지 하고 나니 몸이 다 나은 것 같습니다. 두 분의 귀중한 시간을 너무 많이 빼앗지 않도록 제가 겪은 기묘한 일을 당장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홈즈는 커다란 안락 의자에 앉아서 피로한 듯 눈을 감았다. 그러한 표정 뒤에는 날카롭고 열정적인 본성이 숨어 있었다. 나는 홈즈의 맞은편에 앉았고 우리는 말없이 손님의 기이한 사연에 귀 기울였다. 저로 말할 것 같으면 혈혈단신으로 40살의 런던의 하숙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직업은 유학 기술자이고 지난 7년간 그리니치의 유명한 기업 배너앤 메드슨에서 견습공으로 일하며 상당한 경험을 쌓았죠. 그러다 2년 전에 견습 기간이 끝났는데 그때 마침 부친께서 돌아가시며 꽤 많은 유산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립하기로 결심하고 빅토리아가의 사무실을 얻었습니다. 자기 사업을 시작한 사람들은 처음에는 누구나 힘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유난히 지독한 경험을 했죠. 지난 2년간 저는 3건의 상담과 1건의 작은 일을 의뢰받았습니다. 들어온 일감은 그뿐이었죠. 총 수입은 27파운드 10실링이었습니다. 저는 매일같이 아침 9시에 사무실에 나와서 일거리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오후 4시가 되면 가슴이 덜컥 내려앉으면서 오늘 하루도 아무 일도 들어오지 않았다는 걸 깨닫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퇴근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사환이 들어오더니 어떤 신사분이 일 때문에 찾아왔다고 하더군요. 사환은 명함을 한 장 들고 왔는데 거기엔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곧 대령이 들어왔습니다. 키는 큰 편이었지만 몹시 말랐더군요. 저는 그렇게 마른 사람은 처음 보았습니다. 얼굴은 온통 뾰족한 코와 턱뿐인 것 같았고 볼에는 뼈와 가죽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마른 것이 무슨 병 때문이 아니라 타고난 체질이었는지 눈에는 광채가 돌았고 걸음걸이는 가볍고 힘이 있었습니다. 옷차림은 수수했지만 깔끔했죠. 그리고 40살은 되어 보였습니다. 당신이 해설리 씨요. 그의 말투에는 독일어 억양이 섞여 있었죠. 해설리 씨, 나는 어떤 사람한테서 당신이 일솜씨도 좋을 뿐 아니라 사람 됨이 진중하고 입이 무겁다는 얘기를 듣고 왔소이다. 젊은 사람치고 그런 말을 듣고 으쓱하지 않을 사람은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는 흐뭇한 기분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를 그렇게 칭찬해주신 분이 누군지 물어봐도 되겠습니까? 지금은 말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소. 그 사람 얘기로는 당신이 고아인데다가 40이라서 런던에 혼자 살고 있다고 하던데. 그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점이 저의 일솜씨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모르겠군요. 제가 듣기로 손님께서는 일 때문에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렇소. 하지만 내가 말한 것이 일과 전혀 무관한 게 아니라는 것을 곧 알게 될 거요. 나는 당신에게 일을 맡기려고 왔소. 그런데 그 일은 꼭 비밀을 지켜야 한다오. 알아듣겠소? 비밀을 지켜야 한단 말이오. 그런데 가족과 같이 사는 사람하고 혼자 사는 사람 중에서 누가 더 비밀을 잘 지키겠소? 저는 비밀을 지키기로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는 사람입니다. 대령은 제가 말하는 동안 제 얼굴을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그렇게 의심에 가득 차서 파헤치듯이 바라보는 눈은 정말 처음이었죠. 그럼 약속하겠소? 대령은 마침내 말했습니다. 예, 약속하겠습니다. 일하기 전이나 도중이나 후에 절대적으로 완전히 침묵을 지킬 수 있겠소. 말로든 서면이든 절대 이 일에 대해 언급하지 않겠소. 이미 약속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좋소.
대령은 갑자기 벌떡 일어서더니 비호같이 방문 앞으로 달려가 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복도에는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었습니다. 이젠 됐소. 대령은 자리로 돌아오며 말했습니다. 사환이란 녀석들은 주인 일에 관심이 많은 법이거든. 자, 이제 안심하고 얘기해도 되겠소. 대령은 제 앞으로 의자를 바짝 끌어당기더니 그 의심에 가득 차고 생각이 많은 듯한 시선으로 또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라깽이 사내의 이상한 짓거리를 보고 저는 혐오감을 느꼈습니다. 사실 그것은 거의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죠. 고객을 놓치고 싶지는 않았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손님, 용건이 있으면 빨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바쁜 사람이니까요. 맙소사.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룻밤 일에 50끼니는 어떻겠소? 대령은 물었죠. 좋습니다. 하룻밤 일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1시간에 끝날 일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거요. 나는 그저 고장난 유압 프레스에 대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싶은 거요. 당신이 어디가 문제인지 말해주면 고치는 거 우리가 알아서 하겠소. 이런 조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오? 일은 가볍고 보수는 넉넉한 것 같습니다. 바로 그거요. 오늘 밤 마지막 기차로 와줬으면 좋겠어. 어디로요? 버크셔의 아이퍼드로. 옥스퍼드셔 경계 가까이에 있는 작은 곳이고 갈아타는 레딩에서는 12km 내 거리요. 패딩턴에서 11시 15분쯤 아이퍼드에 도착하는 기차가 있어. 좋습니다. 마차를 갖고 마중 나가겠소. 마차로 한참 갑니까? 그렇소. 집이 조금 외곽에 있으니까. 아이퍼드 역에서도 좋기 11km는 된다오. 그러면 자정 전에 거기 도착하는 건 힘들겠군요. 그 시간이면 런던의 기차가 끊어질 텐데 천상 자고 올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렇소. 잠자리를 마련해 주는 거야 쉬운 일이지. 여러모로 거추장스러울 것 같은데요. 좀 더 편한 시간에 가면 안 될까요? 우린 당신이 늦게 오는 게 제일 좋을 거라고 판단했소. 당신처럼 젊고 이름 없는 사람에게 최고 기술자 대우를 해주고자 하는 것은 그런 불편함을 보상하기 위해서요. 물론 당신이 하고 싶지 않다면 다른 사람을 찾아보겠소. 저는 50끼니라는 돈이 생기면 얼마나 요긴하게 쓰일 것인지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기꺼이 원하는 대로 해드리죠. 하지만 제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좀 더 분명하게 알고 싶습니다. 좋소. 도대체 무슨 일이기에 비밀 엄수의 서약까지 받아내는지 궁금하기도 할 거요. 당신에게 무슨 일인지 알려주지도 않고 일을 시킬 생각은 없소. 우리 얘기를 엿듣는 사람이 없는 게 분명하겠지. 그렇습니다. 그럼 솔직히 털어놓겠소. 당신도 아마 표백제로 쓰이는 백토에 대해 들어봤을 거요. 영국에서는 한두 곳에서만 나는 귀중한 자원이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몇 년 전 레딩에서 16km 거리에 있는 모처에 작은 땅을 샀소. 아주 작은 땅이지. 그런데 하늘의 도우심으로 그곳에 백토가 매장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소. 하지만 자세히 조사해보니 내 땅에 매장된 백토는 아주 소량에 지나지 않았소이다. 내 땅의 오른쪽과 왼쪽으로 상당히 커다란 백토 지층이 있는데 이 지층을 연결하는 지맥이 내 땅을 지나간 거요. 좌우에 큰 백토 지층은 이웃 사람들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땅에 금맥보다 더 귀중한 토양층이 묻혀있다는 걸 까맣게 모르고 있어. 그래서 이웃 사람들이 사실을 알기 전에 그 땅을 사두려고 하는데 불행히도 수중에 그만한 자본이 없다오. 나는 몇몇 친구들에게 비밀을 털어놓았소. 그러자 친구들은 내 땅에 얼마 안 되는 백토를 몰래 캐내서 그것으로 이웃 토지의 구입 자금을 마련하라고 했소. 그래서 우리는 얼마 전부터 백토를 캐내는 일을 시작했고 그 과정에서 유압 프레스를 한 대 들여놓았소. 그런데 이 유압 프레스가 아까 말했듯이 고장났기 때문에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려는 거요. 지금 우리는 모든 것을 철저히 비밀에 붙이고 있어. 하지만 우리가 유압 기술자를 코딱지만한 집으로 데리고 온 사실이 알려지기라도 하는 날엔 이웃들이 곧 사정을 알아보기 시작할 거고 사실은 곧 밝혀질 거요.
그러면 문제의 땅을 구입해서 벡토를 캐내려는 계획은 물거품이 되고 마는 거요. 당신에게 오늘 밤 아이퍼드에 간다는 얘기를 아무한테도 하지 말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요. 이제 알아들었소? 네,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 이해하기 힘든 점은 벡토를 파내는데 왜 유아프레스를 쓰느냐 하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 벡토는 땅에서 캐내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아, 대령은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습니다. 우린 독자적인 공법을 개발했소이다. 토양층을 벽돌 찍듯이 압축해서 캐내는 거요. 그럼 그걸 운반할 때 사람들 눈에 띄어도 뭔지 알아보지 못하지. 하지만 그건 별로 중요하지 않은 문제요. 해설리 씨, 나는 당신을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비밀을 솔직히 털어놓았소. 대령은 일어나며 말했습니다. 그럼 이따가 11시 15분에 아이퍼드 역에서 봅시다. 그때까지는 꼭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절대 말하지 마시오. 대령은 마지막으로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한참 더 쳐다보고는 차갑고 축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서둘러 방을 나갔죠. 나중에 저는 냉정한 마음으로 갑자기 들어온 이 일감에 대해 생각해보고 가슴이 심하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물론 우선은 사례 때문이었죠. 그만한 일감을 처리해주고 받을 수 있는 돈의 10배는 받게 되었으니까요. 그리고 딴 사람한테 갈 수도 있었을 일이 저한테 떨어진 건 행운이었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뢰인의 표정과 태도가 몹시 불쾌하게 여겨졌습니다. 또 그의 설명만 듣고는 한밤중에 저를 오라고 한 것이나 다른 사람한테 말할까봐 극심하게 불안에 떠는 이유가 납득이 되지 않았죠. 하지만 저는 모든 두려움을 털어버리고 저녁밥을 배불리 먹은 다음에 패딩턴 역으로 가서 기차를 탔습니다. 대령이 요구한 대로 일절 아무한테도 얘기하지 않고 말입니다. 레딩역에서 저는 아이퍼드행 마지막 열차로 갈아탔죠. 불빛이 희미한 아이퍼드 역에 도착한 것은 11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거기서 내린 승객은 저 하나뿐이었죠. 승강장에서 졸린 얼굴로 등을 들고 있는 짐꾼이 하나 서 있을 뿐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찰구를 지나 밖으로 나가니 저녁 때 본 손님이 저쪽 어둠 속에 서 있는 게 보였습니다. 그는 말없이 내 팔을 붙잡더니 대기하고 있던 마차에 태웠습니다. 마차 문은 이미 열려 있었죠. 그가 양쪽 창문을 닫고 앞쪽을 똑똑 두드리자 마차는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은 한 필이었소. 홈즈가 불쑥 물었다. 예, 딱 한 필이었죠. 말의 색깔은 보았소. 예, 마차에 타면서 측등으로 보았습니다. 밤색이었죠. 피곤해 보이던가요? 아니면 기운차 보이던가요? 아, 털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아주 기운차 보였습니다. 고맙소. 끼어들어서 미안하오. 어서 말씀을 계속하시오. 대단히 흥미로운 이야기 외다. 예, 알겠습니다. 마차는 계속 달렸습니다. 적어도 1시간은 달렸을 겁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은 11km 거리라고 했지만 마차가 달린 속도하고 거기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을 따져보면 좋게 20km는 될 겁니다. 대령은 마차를 타고 가는 동안 말없이 옆에 앉아 있었죠. 하지만 한두 번 그쪽으로 시선을 줄 때마다 저는 그가 제 쪽을 뚫어지게 쳐다보는 것을 의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곳의 시골길은 상태가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았습니다. 가는 동안 마차가 엄청나게 덜컹거리고 흔들렸으니까요. 저는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딘지 알아보려고 창밖을 내다보았지만 창문은 불투명 유리로 되어 있어서 보이는 거라곤 이따금씩 지나가는 뿌연 불빛밖에 없었습니다. 못 견디게 지루했던 저는 가끔 용기를 내서 대령에게 말을 붙여보았지만 짤막한 대답이 고작이어서 대화는 금세 흐지부지 되고 말았죠. 마침내 도로의 상태가 변하는 듯 하더니 마차는 평탄한 자갈길로 들어섰다가 이내 멈췄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이 먼저 마차에서 뛰어내렸고 제가 뒤따라 내리자 저를 바로 앞에 있는 현관 앞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이렇게 마차에서 내리자마자 곧장 집 안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는 집의 외관을 전혀 보지 못했죠. 대령은 제가 문지방을 넘자마자 재빨리 현관문을 닫았고 밖에서 마차가 덜컹거리며 떠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집안은 불빛 한 점 없이 캄캄했는데 대령은 뭐라고 중얼거리면서 성냥을 찾아 여기저기 더듬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복도 끝에 방문이 열리더니 황금빛의 긴 불빛이 이쪽을 비췄습니다.
불빛은 점점 다가왔고 손에 등잔에 든 여인 하나가 나타났습니다. 여인은 등불을 머리 위로 치켜든 채 이쪽을 살폈죠. 저는 등잔불에 드러난 여인의 얼굴을 보고 그녀가 무척 예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불빛 아래서 어두운 색깔의 드레스가 반짝거리는 것을 보니 고급 천으로 지은 옷을 입고 있는 게 분명했죠. 여인은 외국어로 뭔가 질문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대령이 퉁명스럽게 한두 마디 대답하자 그녀는 어찌나 놀랐는지 등불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스타크 대령은 여인에게 다가가 귓가에 몇 마디 말을 속삭이더니 그녀를 아까 그 방으로 도로 밀어 넣었습니다. 그리고 등불을 들고 다시 제 쪽으로 왔죠. 미안하지만 이 방에서 몇 분간 기다려야겠소. 그는 어느 방문을 열며 말했습니다. 그것은 간소한 가구가 놓인 작고 조용한 방이었습니다. 방 한가운데에는 원탁이 있었고 그 위에는 독일어 책 몇 권이 흩어져 있었죠. 스타크 대령은 방문 옆에 풍금 위에 등불을 내려놓았습니다. 오래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거요. 대령은 어두운 복도로 나가며 말했습니다. 저는 탁자 위의 책들을 쳐다보았죠. 독일어는 몰랐어도 그중 2권은 과학에 관한 전문 서적이고 나머지는 시집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저는 시골 풍경이나 볼까 해서 창가로 다가갔지만 육중한 참나무 덧문이 굳게 닫혀 있었습니다. 집안은 무덤처럼 적막했죠. 복도 어딘가에서 오래된 시계가 큰 소리로 째깍거리는 소리만 빼면 사방이 쥐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막연한 불안감이 엄습해 왔습니다. 그 독일인은 누구고 이 적막하고 외진 곳에 살면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리고 여기가 대체 어딜까? 제가 아는 것은 여기가 아이퍼드에서 16km 정도 떨어진 곳이라는 것뿐 동서남북 어느 쪽에 있는지 방향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도 반경에 들어오는 도시는 레등을 비롯해서 몇 곳이 더 있으니 결국 이곳은 그렇게 외진 곳이 아닐지도 몰랐습니다. 저는 방 안을 오락가락하면서 기운을 북돋으려고 나지막히 콧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50기니를 벌게 될 일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적막함과 고요함 속에서 느닷없이 방문이 살며시 열렸습니다. 복도에 어둠을 등지고 아까 그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방 안의 노란 불빛이 여인의 진지하고 아름다운 얼굴을 비춰주었죠. 저는 그녀가 두려움에 떨고 있다는 것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걸 보자 제게도 오싹 한기가 끼쳐왔죠. 그녀는 떨리는 손가락을 들어 입술에 댔습니다. 조용히 하라는 것이었죠. 그러더니 서툰 영어로 몇 마디 속삭이면서 겁에 질린 짐승 같은 눈으로 등 뒤의 어둠을 돌아보았습니다. 난 갈 거예요. 여인은 침착하게 말하려고 무진장 노력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난 갈 거예요. 여기 있으면 안 돼요. 당신도 여기 떠나는 게 좋아요. 하지만 부인, 저는 아직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계를 보기 전까지는 갈 수 없습니다. 그럴 만한 가치가 없는 일이에요. 저 문으로 나가세요. 지금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내가 웃으며 고개를 흔드는 걸 보고 그녀는 갑자기 신중한 태도를 버리고 두 손을 쥐어짜며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하느님, 제발. 여인은 속삭였습니다. 어서 가세요. 조금 더 있으면 늦어요. 하지만 저는 타고난 고집불통이라 누가 말리면 기를 쓰고 더하려는 성미가 있죠. 저는 오시기니의 사례와 힘들었던 여행, 그리고 한밤중에 밖에서 밤을 지새울 일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고생을 하고 그냥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제가 왜 의뢰받은 일을 하지도 않고 약속한 사례금도 받지 않고 도망쳐야 한단 말입니까? 저는 이 여인이 보기와 달리 편집 광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말에 어쩐지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끼면서도 완강한 태도로 고개를 흔들며 그냥 있겠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여인이 다시 나를 설득하려고 하는데 위층에서 문이 쾅 닫히더니 계단을 내려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언뜻 귀를 기울이는 듯 하더니 어쩔 수 없다는 듯 두 손을 들어 올리고 소리 없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은 이중턱에 친칠라 같은 턱수염을 기른 짜리몽땅한 사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는 퍼거슨이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내 비서 겸 감독이요. 그런데 조금 아까 내가 분명히 문을 닫고 나간 것 같은데 방 안에 외풍이 있는 것 같지 않소?
그건 아닙니다. 저는 대답했죠. 방이 좀 답답해서 제가 방문을 열었습니다. 대령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를 제게 던졌습니다. 이제 일을 시작하는 게 좋겠군. 당신한테 기계를 보여주겠소. 그럼 모자를 써야겠군요. 아니요. 기계는 집 안에 있어. 아니, 벡터를 집 안에서 캐낸단 말입니까? 아니요. 집에선 그걸 압축할 뿐이요. 하지만 신경 쓰지 마시오. 당신이 할 일은 기계를 살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주는 것뿐이요. 우린 같이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대령이 등불을 들고 앞장섰고 뚱뚱한 감독이 내 뒤를 따랐죠. 오래된 집의 복도, 통로, 협소한 나선 계단은 꼭 미로 같았습니다. 문은 낮았고 문지방은 여러 세대가 넘어다녀 가운데가 우묵하게 달아있었죠. 2층에는 카펫도 깔려있지 않았고 가구 한 점 없었습니다. 벽의 회칠은 벗겨지고 녹색의 지저분한 얼룩 사이로 습기가 배어나오고 있었죠. 저는 가능한 한 태연한 척 하려고 했지만 아무리 무시하려고 해도 아까 그 숙녀의 경고가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의 행동을 유심히 쳐다보았죠. 퍼거스는 말수가 적고 침울한 사람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몇 마디 듣고 영국인이라는 것 정도는 알 수 있었습니다. 라이샌더 스타크 대령은 마침내 어느 작은 문 앞에서 걸음을 멈추더니 열쇠로 문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작은 정방형의 방이 또 있었는데 우리 셋이 한꺼번에 들어가지 못할 정도로 작았습니다. 퍼거스는 밖에 남고 대령은 저를 방 안으로 안내했죠. 지금 우리는 유아프레스 내부에 들어와 있어. 대령이 말했습니다. 누군가 밖에서 프레스 기계를 작동시키면 아주 불쾌한 일이 일어날 거요. 이 작은 방의 천장은 사실상 하강하는 피스톤의 바닥이라오. 그것은 수톤이나 되는 압력으로 이 금속 받침판을 누르게 돼요. 밖에는 물을 넣는 작은 실린더들이 있어서 그 힘을 받아 당신이 잘 알고 있는 방식에 따라 힘을 전달하고 배가시키는 일을 하오. 기계는 지금도 잘 돌아가고 있지만 작동할 때 약간 뻑뻑한 부분이 있어서 힘이 좀 약해졌소. 그러니 잘 살펴보고 어디가 문제인지 알려주시오. 저는 대령에게 등불을 받아들고 기계를 철저히 점검했습니다. 그것은 정말 엄청난 압력을 발생시킬 수 있는 큰 기계였죠. 하지만 밖으로 나가 프레스를 움직이는 레버를 내려보니 피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어딘가에서 누수가 되어 실린더를 통해 물이 역류하는 게 틀림없었죠. 자세히 살펴보니 구동축의 윗부분을 감고 있는 고무밴드 하나가 쪼그라진 게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동축이 축바지 안으로 충분히 들어가지 못했고 이것이 압력의 약화를 가져온 게 분명했습니다. 저는 두 사람에게 이런 사정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들은 제 얘기를 주의 깊게 듣더니 수리하는 과정에서의 몇 가지 문제에 대해 질문했습니다. 저는 질문에 대답한 뒤 호기심에 끌려 다시 프레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벡터 이야기가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건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 보잘것없는 일을 하는데 이렇게 강력한 엔진을 사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니까요. 사방의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지만 바닥은 커다란 철판이었습니다. 그런데 무슨 금속 조각이 바닥에 잔뜩 깔려 있는 게 보였죠. 대간절 그게 무언지 보려고 쪼그리고 앉아서 금속 조각을 긁어 모으고 있는데 갑자기 독일말로 뭐라고 외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대령이 새파랗게 질린 얼굴로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서 지금 뭐라고 있나? 대령이 물었습니다. 저는 그의 거짓말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갔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었습니다. 벡터라고 했나요? 참 대단하군요. 당신이 이 기계의 용도를 정확하게 알려줬으면 훨씬 더 잘 도와줄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말을 해놓고 곧 저의 경솔함을 후회했습니다. 대령의 얼굴이 굳어지더니 잿빛 눈에서 불길한 광채가 번뜩였습니다. 좋다. 이 기계가 어떤 건지 알려주마. 그는 한 발짝 물러서더니 작은 문을 쾅 닫고 열쇠를 돌렸습니다. 저는 달려가서 손잡이를 잡아당겼지만 이미 잠긴 상태였습니다. 발로 차고 몸으로 밀어보았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죠. 이보시오!
저는 외쳤습니다. 이봐요, 대령님. 날 내보내줘요.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뚫고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것은 철컥하고 레버를 내리는 소리, 그리고 물이 새는 실린더에서 나는 피식거리는 소리였습니다. 그자가 프레스를 작동시킨 것입니다. 등불은 아직도 철제 받침판 위에 놓여 있었죠. 그 불빛으로 검은 천장이 삐걱거리며 서서히 내려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천장에 저를 순식간에 가루로 만들어버릴 수 있는 압력이 실려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비명을 지르며 온몸으로 문을 들이받고 손톱으로 열쇠 구멍을 후볐습니다. 저는 대령에게 제발 내보내달라고 사정했지만 인정사정 없는 기계의 굉음이 제 아우성을 집어삼키고 말았죠. 천장은 제 머리 위로 40-50cm 지점까지 내려왔습니다. 손을 올리자 그 단단하고 거친 표면이 만져졌죠. 그러자 불현듯 죽음의 고통은 내가 어떤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만약 바닥에 엎드리면 피스톤의 압력이 척추에 가해질 터였습니다. 우두둑 뼈가 부러져 나갈 걸 생각하자 몸이 부르르 떨려왔습니다. 똑바로 눕는 편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똑바로 누워서 죽음의 검은 그림자가 흔들거리며 내려오는 것을 직시할 용기가 제게 있는지 의문스러웠습니다. 저는 이미 똑바로 서 있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무엇인가 시야에 들어왔고 저는 희망이 되살아나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장과 바닥은 쇠였지만 벽은 나무로 되어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위를 한 바퀴 둘러보는데 두 개의 판자 틈으로 노란 불빛이 가느다랗게 흘러나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은 나무판이 뒤로 밀리면서 그 틈은 점점 넓어졌죠. 그것은 문이었습니다. 여기 정말 죽음에서 달아날 수 있는 문이 있다는 게 순간적으로 도저히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곧장 그곳으로 몸을 날렸고 반쯤 기절한 상태에서 바깥으로 떨어졌죠. 나무판은 제 등 뒤에서 다시 닫혔지만 곧이어 등잔이 박살나는 소리, 두 개의 새판이 서로 맞부딪히는 소리가 연달아 들려와 제가 얼마나 아슬아슬하게 몸을 피한 건지 알 수 있겠더군요. 누군가 미친 듯이 손목을 잡아당기는 걸 느끼고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좁은 복도 돌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한 여인이 저를 내려다보며 오른손에 촛불을 든 채 왼손으로 저를 잡아 끌고 있었죠. 바로 어리석은 저에게 경고를 해주던 그 아름다운 여성이었습니다. 이리 오세요. 어서. 그녀는 숨가쁘게 외쳤습니다. 그들이 곧 올 거예요. 그럼 당신이 거기 없다는 걸 알게 되겠죠? 서둘러야 돼요. 어서 이리로. 이번에는 여인이 시키는 대로 했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그녀를 따라 복도를 지나 나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자 또 다른 넓은 복도가 나왔는데 그때 급한 발자국 소리와 두 사내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 사람은 우리와 같은 층에서 소리 지르고 있었고 다른 사람은 아래층에 있었습니다. 여인은 걸음을 멈추고 어쩔 줄 모르겠다는 듯 주위를 둘러보았죠. 그러더니 한 방문을 열어 젖혔습니다. 그것은 침실이었는데 창문을 통해 환한 달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죠. 이 길밖에 없어요. 여인은 말했죠. 창문이 높긴 해도 뛰어내릴 수 있을 거예요. 그녀가 말하는데 복도 끝에서 불빛이 나타났습니다.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의 빼빼 마른 몸이 이쪽으로 달려오는 게 보였죠. 그는 한 손에는 등불을, 다른 손에는 푸죽간에서 쓰는 것 같은 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는 당장 창가로 달려가 창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바깥을 내다보았습니다. 달빛에 잠긴 정원은 너무도 고요하고 아름답고 생명력에 넘쳐 보였죠. 바닥까지 높이가 9m는 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틀 위로 기어 올랐지만 생명의 은인과 저를 쫓는 악당 사이에 오가는 말을 들을 양으로 멈칫거렸습니다. 저는 악당이 숙녀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면 어떤 위험을 무릅쓰고라도 달려가서 구해내리라 마음 먹었습니다. 그런데 막 그런 생각을 한 순간 그자가 문 앞에 나타나 숙녀를 밀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자를 껴안으며 못 들어가게 막았죠. 프리츠! 프리츠! 숙녀는 영어로 외쳤습니다. 지난번에 약속했잖아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말이에요. 저분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말하지 않을 거예요. 엘리제! 당신 미쳤군! 대령놈은 숙녀를 떼어버리려고 애쓰며 외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는 파멸할 거야. 저놈은 너무 많은 걸 봤어. 이거 놔! 이거 놓으라고! 그자는 숙녀를 옆으로 밀쳐버리고 창가로 달려와 무시무시한 칼을 내리쳤습니다. 그가 칼을 휘둘렀을 때 저는 창틀에 매달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둔한 통증을 느끼며 손을 놓고 정원으로 떨어졌습니다. 충격을 받긴 했지만 다치지는 않았더군요. 그래서 얼른 일어나 관목 사이로 힘껏 달아나기 시작했죠. 위험이 완전히 사라진 건 아니었으니까요. 막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심한 어지럼증이 몰려오더니 구역질이 났습니다. 저는 통증으로 욱신거리는 손을 흘끗 내려다 보았습니다. 그때 엄지손가락이 잘려나간 모습을 보았죠. 상처에서 피가 샘솟고 있었습니다. 손수건으로 상처를 동여매려고 했지만 갑자기 귀가 가물거리면서 정신을 잃고 장미꽃밭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정신을 잃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아주 긴 시간이었던 게 분명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달은 지고 밝은 해가 빛나고 있었으니까요. 옷은 이슬에 젖어 축축했고 상처에서 흘러나온 피로 옷소매는 완전히 피투성이었죠. 지독한 통증이 몰려오면서 간밤의 일들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아직도 위험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벌떡 일어났죠. 하지만 놀랍게도 주위를 둘러보니 집과 정원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저는 큰 길가에 관목 울타리 한 자락에 누워 있었죠. 바로 밑에 기다란 건물이 내려다 보였습니다. 알고 보니 그 건물은 전날 밤에 내렸던 바로 그 기차역이었죠. 손에 흉한 상처만 아니라면 간밤에 있었던 그 모든 끔찍한 일들은 한바탕의 악몽으로 여겨졌을 겁니다. 저는 멍한 상태로 역으로 가서 기차 시간을 물었습니다. 1시간 안에 레딩엔 기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어젯밤에 보았던 그 짐꾼이 있기에 혹시 라이센더 스타크 대령이란 사람을 아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는 처음 들어보는 이름이라고 했습니다. 혹시 어젯밤에 나를 기다리고 있던 마차는 보았나? 하고 묻자 못 봤다고 하더군요. 그럼 근처에 경찰서가 있나? 경찰서는 5km 떨어진 곳에 있었습니다. 제 몸 상태로 그곳까지 가는 건 무리였습니다. 저는 일단 런던으로 돌아가서 경찰을 찾아가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제가 런던에 도착한 것은 아침 6시가 좀 지난 시간이었고 먼저 상처를 치료받았습니다. 그리고 친절한 의사 선생님을 만나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이제 얘기는 끝났습니다. 저는 선생께서 하라는 대로 할 생각입니다. 우리는 이 기이한 이야기가 끝난 다음 잠시 묵묵히 앉아 있었다. 그러다 셜록 홈즈가 선반에서 묵직한 스크랩북을 하나 내렸다. 여기 흥미로운 광고가 있소이다. 1년 전에 모든 신문에 일제히 실렸던 광고요. 한번 들어보시오. 사람을 찾습니다. 제레미야 헤일링 26세 유압 기술자. 금월 9일 밤 10시에 하숙집에서 나간 뒤 연락 두절. 옷차림은... 허허, 내가 보기에 대령은 1년 전에도 기계를 점검할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소. 이럴 수가... 내 환자는 외쳤다. 그렇다면 그 여인이 한 말이 충분히 설명되는군요. 그렇소. 그 대령이란 자는 아주 냉정하고 지독한 인간임에 틀림없소. 자신의 일에 방해가 되는 것은 가차없이 없애버리기로 결심한 자요. 포획한 배에서 단 한 사람도 살려보내지 않는 무시무시한 해적들처럼 말이요. 시간이 없으니 해설리 씨, 당신만 괜찮다면 런던 경찰청에 들렸다가 아이포드로 내려갑시다. 3시간쯤 뒤에 우리는 레딩에서 버크셔의 작은 마을로 가는 기차에 몸을 실었다. 기차에 탄 사람은 셜록 홈즈, 유압 기술자, 런던 경찰청의 브래드 스트리트 경위, 사복 형사, 그리고 나였다. 브래드 스트리트는 좌석 위에 그 지역의 측량 지도를 펼쳐놓은 다음 아이포드를 중심에 놓고 컴퍼스로 원을 그렸다. 그가 말했다. 됐어. 이 원은 아이포드를 중심으로 반경 16km의 거리를 나타내고 있어. 우리가 찾는 집은 이 곡선 근처에 있을 게 틀림없소. 해설리 씨, 분명히 16km라고 했죠. 마차로 1시간 거리였으니까요. 그럼 당신이 정신을 잃었을 때 그 사람들이 당신을 16km나 옮겨놓았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랬던 게 틀림없습니다. 누군가 저를 들어서 어딘가로 옮겨준 기억이 어렴풋이 남아있으니까요.
참 이해하기 힘들군요. 나는 말했다. 당신이 정신을 잃고 정원에 쓰러져 있을 때 저들이 목숨을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여자가 애원하자 그 악당의 마음이 약해졌을까요? 그럴 리가요. 제 평생 그렇게 냉혹한 얼굴은 처음 보았다고요. 곧 진상이 밝혀질 거요. 브래드 스트리트가 말했다. 그런데 원을 그리긴 했지만 대관절 그 집이 어느 방향에 있는지 알아야 하지. 나는 그 집이 어느 곳에 있는지 지적할 수 있습니다. 홈즈는 조용히 말했다. 정말이요. 경위가 소리쳤다. 벌써 판단을 내렸구려. 자, 그러면 홈즈 선생과 생각이 같은 사람이 누군지 봅시다. 나는 아이퍼드의 남쪽이라고 생각하오. 거기는 상당히 외진데거든. 저는 동쪽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환자가 말했다. 나는 서쪽을 택하겠습니다. 사복 차림의 형사가 말했다. 그곳엔 작고 조용한 마을이 몇 군데 있으니까 말입니다. 그럼 나는 북쪽을 택하겠습니다. 내가 말했다. 거기엔 언덕이 없거든요. 해설리 씨의 증언에 따르면 마차가 언덕을 올라가는 느낌은 전혀 없었다고 했습니다. 하하하하, 이거 의견들이 제각각이군요. 경위는 웃음을 터뜨리며 말했다. 동서남북이 다 나왔소. 홈즈 선생은 누구한테 표를 던질 생각이요? 다 틀렸습니다. 에이, 다 틀릴 리는 없지. 아니요, 그럴 수 있습니다. 내가 생각한 곳은 바로 여기입니다. 홈즈는 원의 중심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그들은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하지만 20km를 달렸는데요. 해설리가 깜짝 놀라서 말했다. 10km를 갔다가 10km를 돌아온 거요. 이보다 깔끔한 결론도 없지. 당신이 처음 마차에 탈 때 말이 윤기가 반지르르 하고 아주 기운차 보였다고 했소. 그런데 험한 길을 20km나 달려온 말이 그래 보일 수가 있겠소. 그렇군. 그건 간교한 술책일 가능성이 높겠소이다. 물론 그들이 뭐하는 집단인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없소. 그렇죠. 그자들은 화폐 위조범입니다. 그 기계로 은 대용으로 쓰이는 아말감을 제조해온 거죠. 우리는 영리한 일당이 준동하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소. 경위는 말했다. 그자들은 반 크라운짜리 동전을 무수히 찍어냈소. 우린 그들의 뒤를 쫓아 레딩까지 갔지만 거기서 그만 흔적을 놓치고 말았소이다. 그렇게 감쪽같이 자신의 흔적을 은폐하는 솜씨를 보면 보통 내기들이 아니요. 하지만 이제 이렇게 좋은 기회를 맞았으니 일망타진할 일만 남았소이다. 그러나 경위의 생각과는 달리 범죄자들은 정의의 심판대에 오를 운명이 아니었다. 기차가 아이퍼드 역으로 다가갈 때 우리는 근처의 작은 숲 너머에서 엄청난 연기가 치솟아 거대한 타조 깃털처럼 공중에 걸려있는 것을 보았다. 아니, 어느 집에 불이라도 났소. 기차가 증기를 내뿜으며 역 구내를 빠져나갈 때 브래드 스트리트가 물었다. 그렇습니다, 경위님. 역장이 말했다. 그게 언제요? 지난밤에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이 점점 번져서 이제는 집 전체가 불바다예요. 그게 대관절 누구 집이요? 배처 선생 댁이죠. 잠깐만. 기술자가 끼어들었다. 배처 선생이 혹시 말라깽이 독일인 아닙니까? 코는 길고 뾰족하고요. 역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하하. 아닙니다. 배처 선생은 영국인인데다 이곳 교구에서 허리 사이즈가 그분보다 더 큰 사람은 없을 정도로 뚱뚱하답니다. 하지만 제가 알기로는 그 댁에서 기거하는 환자분이 외국에서 온 신사인데 질 좋은 버크셔 소고기를 좀 드셔야 할 분으로 보이죠. 역장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우리는 불난 곳으로 향해 달려갔다. 길을 따라 야트막한 언덕 위로 올라가자 하얗게 회칠한 큰 건물이 나왔다.
집의 틈새와 창문마다 붉은 화염이 빠져나와 뜨거웠고 정원에서는 화재를 진압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었지만 그것은 헛수고였다. 바로 저 집입니다. 해설리 씨는 격한 목소리로 외쳤다. 저게 그 자갈길이고 저게 제가 쓰러져 있던 그 장미 꽃밭입니다. 저는 저 2층 창문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어쨌든 그자들에게 복수는 한 셈이 되었군요. 당신이 놓아둔 기름등잔이 프레스에 눌려 박살나면서 나무 벽에 불이 옮겨 붙은 게 틀림없으니까 말이요. 저들은 아마 당신을 뒤쫓느라 불이 난 줄도 모르고 있었을 거요. 자, 이제는 눈을 크게 뜨고 저 사람들 속에 간밤에 보았던 그 친구들이 섞여 있는지 잘 살펴보시오. 물론 지금쯤 멀찍이 36개 주랭랑을 놓았을 가능성이 크지만 말이요. 홈즈의 예상은 적중했다. 그날부터 지금까지 그 아름다운 여인과 흉악한 독일인 그리고 침울한 영국인의 행방은 오리무중이니 말이다. 그날 새벽에 어느 농부가 레딩 쪽으로 쏜살같이 달려가는 집마차를 하나 만났는데 거기엔 사람들이 몇 명 타고 있었고 부피가 큰 괴짝들이 실려 있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망자들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고 천하의 홈즈조차 그들의 행방에 관해 조그마한 단서도 찾아내지 못했다. 소방관들은 집안에서 이상한 기계장치를 발견하고 어리둥절했는데 2층의 어느 창틀 위에서 잘려나간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의 엄지손가락을 보고는 더욱 대경실색했다. 해질 무렵 소방관들의 노력이 결실을 거두어 마침내 불길을 잡았지만 이미 지붕은 내려앉았고 집 전체가 잿더미로 변해버렸다. 불운한 기술자에게 그토록 호된 시련을 강요한 기계도 뒤틀린 실린더와 철제 파이프 몇 가닥이 남았을 뿐 종전의 모습은 찾을 길이 없었다. 부속 건물에서 대량의 니켈과 주석이 발견되었지만 동전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것은 농부가 보았다는 큰 괴짝에 실려 있을 것이다. 그 집 정원에 쓰러져 있던 유압 기술자가 어떻게 해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었는지는 영원히 어둠에 묻힐 뻔했지만 희미한 발자국이 발견되면서 진실이 밝혀졌다. 기술자를 옮긴 것은 두 사람이었다. 한 사람의 발자국은 유난히 작고 다른 한 사람의 발자국은 상당히 컸는데 동료처럼 철면피한 살인자는 아니었던 과묵한 영국인이 여인과 함께 의식을 잃은 사람을 안전한 곳으로 옮겨놓은 것이 분명했다. 런던으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기술자는 처량하게 말했다. 참 대단한 일거리였군요. 엄지손가락을 잃어버린 데다가 50기니의 사례도 놓쳤습니다. 대관절 제가 얻은 게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하하, 경험이요. 홈즈는 껄껄 웃으며 말했다. 그것은 앞으로 귀중한 자산이 될 거요. 우선 당신의 경험을 책으로 쓰시오. 그러면 앞으로 훌륭한 회사를 꾸려나가는 데 보탬이 될 명성을 얻을 거외다.